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오늘 언니 기자단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테크노파크에 있고요. 옆에 이렇게 지금 줌하면 옆에 디지털 융합센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디지털 융합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희대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제가 부탁받은 것은 요청받은 것은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빅데이터 혹은 이제 블록체인이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도시 그러니까 이런 대구시라든지 이런 큰 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제 유익한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지 그런 거에 관련되어지는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전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도 이렇게 질문지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제가 한 30분 정도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래기술로 어떻게 하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에 관한 이제 주제 강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먼저 좀 소개를 할게요. 여기 사진 보이죠? 여기, 여기 사진은 제가 이제 어, 여러분 히말라야라고 들어봤어요? 히말라야 산맥. 예. 히말라야에 있는 이제 그 안나푸르나를 두 번, 안나푸르나 한 번 하고 그 에베레스트 쪽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갔다 왔어요. 한 장씩 이렇게 갔다 와서 그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누구랑 같이 갔냐면 여기 있는 어린이 기자단처럼 저의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제 둘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이제 인상 깊게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있었고요. 저는 이제 공부를 이제 기술을 다루는 그런 기술을 경영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좀 박사도 그렇게 받게 됐고요. 민간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한 7년 있다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한 2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시티라든지 아니면 또 빅랩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참여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주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기술이 뭔가 이것들 좀 설명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지금 대구 광역시잖아요. 대구 광역시라는 이런 것처럼 이런 도시란 무엇인가, 도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또 이제 어떤 새로운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도시의 문제들을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자라서 이런 기술들, 또 새로운 기술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할 기술들, 대표적인 기술 세 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세 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고, 또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기술이고, 또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다 조금씩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새로운 용어들이라서 아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 알죠? 구글이라는 회사.
전기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한국에는 여러분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도 바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기계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보자라는 데서 출발했어요. 우리 쪽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배경은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그 바둑 기사예요. 이분이 이제 그 알파고라는 딥러닝,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인공지능 기법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그런 딥러닝을 하는 기계와 이렇게 인간과 기계가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세돌이 최종적으로는 다 졌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번은 이렇게 이겼다. 그래서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제 마지막 그걸로 이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이제 그 빅데이터라는 기술입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모든 기록들을 데이터라고 해요. 특히 이제 디지털 데이터, 0과 1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데이터들을 이제 빅이라는 건 큰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이즈, 규모도 크고 또 빠른 속도, 또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한테 유용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월마트라는 그런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제 그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회사예요. 그런 데서 고객이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상품들을 많이 이제 사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가능한. 그래서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앞으로 이제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되게 화제가 되어졌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화폐 돈을 쓰잖아요. 상거래에서 요즘은 지폐나 신용카드를 쓰듯이 이런 컴퓨터 전자상거래라든지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어떤 기술인데요. 특히 이제 이 기술은 여러 가지 이제 은행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증빙을 하려면 은행이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은행이 증빙을 하지 않고 여기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증빙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개별 이제 그 기술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렇게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도시라는 거는 도시가 뭐예요? 도시는 이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거죠. 그냥 몰려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도시에는 도시를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공무원, 관료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들을 이제 서비스를 받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경제 활동.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도시라는 것은 고대에 이렇게 비옥지대라고 불렸던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서 도시가 처음에 형성이 되었고, 고대 로마라든지 이런 데서도 도시가 형성되었고, 중세에는 이런 뭐랄까 영주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1860년 이렇게 산업혁명이 시작되어지면서 이렇게 큰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이 몰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는데요. 도시가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냐면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억 명 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030년쯤 되면 지금부터 한 7년, 8년 뒤면 2030년이 되는데 2030년이 되면 지구 인구의 약 81억 명이 돼요. 근데 그 81억 명 중에 60% 그러니까 한 50억 인구가 도시에 몰렸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제 1900년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20년 전에는 120년 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런던이었어요. 런던의 인구가 얼마였냐면 650만 명이었어요. 650만. 그런데 이제 인구 천만 명이 이제 넘는 도시들을 우리가 이제 메가시티, 메가가 크다는 의미거든요.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이 메가시티에 이제 그러니까 1920년대 메가시티는 1969년 그러니까 1970년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이런 천만이 넘는 메가시티는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뉴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도쿄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1917년 지금 4년 전이죠. 메가시티가 몇 개냐 하면은 전 세계 29개가 있어요. 그리고 2030년 되면 44곳이 메가시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도시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도시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사람들이 몰려서 하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예상하다시피 뭐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은 아주 기본적입니다.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이제 범죄, 그리고 치안, 뭐 교육의 문제, 또 불평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도시를 리더하는 사람, 도시 리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실제 이제 이런 이제 저항 조건들이 있는 거죠. 도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요. 또 기반 시설, 오래된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되게 복잡하고요. 또 재원들이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애로점입니다. 근데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똑똑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똑똑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스마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 숫자가 뭐 소수 특권층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정보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시민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좀 더 편리하게 해주세요. 또 일자리도 많이 늘려주세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질도 되게 높여주세요. 이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도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시민들의 요구들을 충족을 시켜줘요.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여러 가지 제한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해결을 하냐.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미래 기술들,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그리고 여기 좀 설명해 놓은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ICT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아주 집약된 게 뭐냐 하면 바로 스마트 시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을 중심에 둔다. 시민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시민이 실제 이제 도시 문제에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해결할 수 있고 시민이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시민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ICT 기술 그러니까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바일 폰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제 어떻게 도시에 이제 그 도시를 설계하고 도시를 운영하는 데 적용해서 스마트하고 따뜻하고 또 오래 이제 도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 이거를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시티도 되게 이제 몇 단계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진화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도시 기능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ICT 기술로 정보화를 디지털로 바꾸는 일들을 했다면 지금은 어떠냐면 이제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기술 형태로 이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대구는 그럼 스마트시티를 어떤 스마트시티를 지금까지 진행했느냐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대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 그래도 대구는 이제 여러 도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이고 그리고 대구는 사실 이제 큰 기업이 없지만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형국이고 그리고 대구에는 이런 이제 뭐랄까 이렇게 옛날부터 여러 DNA 우리 시민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여러 DNA들이 융합이라든지 대구에 이제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운동이나 또 민주화운동, 228이라는 이런 민주화운동을 했던 데고요. 또 이제 대구에는 대학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대학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기업들, 또 옛날에 삼성이 이 근처에 있었어요. 구미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데다가 인재를 공급해주는 그런 큰 도시. 이게 이제 대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숫자예요. 숫자들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숫자들 중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 숫자가 뭐냐면 여기 이제 중간에 뭐 하천의 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천의 길이. 여러분 대구 그러면 대구 그러면 어떤 도시로 알려져 있냐면 분지라는 말 많이 해요. 분지의 도시. 그러니까 대구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앞산이 있고 또 팔공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분지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분지의 도시가 아니고 대구는 강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중간 하천의 길이가 얼마예요? 198, 약 2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구를 여러분이 대구 중앙에는 신천이 있잖아요. 신천을 포함해서 대구 외곽에는 이제 금호강,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강 길이가 약 200km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분지의 도시라기보다는 강의 도시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대구는 어떤 도시냐? 강의 도시다. 분지의 도시라는 말보다 강의 도시라는 말이 훨씬 더 부드럽고 또 뭐랄까 좀 더 개방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이런 느낌을 전달해 줄 것 같아요. 다른 도시 개념을 여러분들 좀 가지고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 대구가 진행했던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진 그러니까 저런 미래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도시를 이렇게 새롭게 바꿔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민원 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권 발행을 하는 민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민원 서비스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 지금 뚜봇이라는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면 그 뚜봇이 상담을 해줘요. 언제 뭐
이제 여권 발급 관련되어지는 다양한 어떤 서비스, 행정적인 서비스들을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에 이런 CCTV나 영상물을 가져다 놓고 또 이제 CCTV를 통해 가지고 그 공원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어떤 이제 인프라들, 그러니까 통신 인프라들. 여러분 지금 대구가 통신회사 SK나 뭐 KT나 이런 통신회사와 달리 대구 자체의 통신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자가망이라는 통신망이나 인프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를 테스팅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자 테스팅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해외에 많은 상도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스마트시티를 진행하면서 했던 대표적인 어떤 서비스들 좀 소개를 시켜 줄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미세먼지, 여러분 미세먼지가 도시의 큰 문제잖아요. 미세먼지를 어떻게 그럼 이제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대구, 상공, 공중으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막 날아와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 날아오는 미세먼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시 안에 생성되어진 도로가에 있는 미세먼지를 빠르게 이제 이렇게 흡입을 해서 그 흡입한 미세먼지를 이제 그 하수도 시스템하고 연결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세먼지를 흡입하자마자 그것들을 하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미세먼지 해결 재진벽이라는 재진벽, 그러니까 도로 옆에 이렇게 여러분 벽체를 만들어 가지고 차량에 달리면서 생겨난 미세먼지들을 빠르게 이제 흡입을 해서 그 흡입한 미세먼지를 이제 하수 시스템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이제 도시 내에 생겨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쓰레기 이제 무단 투기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쓰레기통을 되게 스마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약간 뭐 게임 같은 기법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쓰레기통에 이렇게 쓰레기를 넣으면 여러 가지 말도 걸어주고 또 이제 또 쓰레기 센서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쓰레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쓰레기통이 꽉 차면 이제 저기 이제 그 쓰레기통을 수거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빠르게 이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의 안심기관 학원과의 이제 청소년 학원을 마치고 청소년들 귀가할 때 이제 좀 이제 그 위험 지구들을 이렇게 통과할 때 그 위험 지구를 통과하는 그것들을 인지를 해서 그 학부모에게 엄마나 아빠에게 이렇게 알람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청소년 안심기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서비스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지하철 보셨죠? 지하철 타면 지하철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막 타면 지하철 전체의 그 군중들의 무게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 군중 숫자들을 빠르게 계산해서 무게를 측정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지하철 타는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중 계수기 같은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재생, 그러니까 그 로봇이 이제 그러니까 이건 쓰레기 수거할 로봇이에요. 쓰레기 수거할 로봇이에요. 수거한 쓰레기가 이제 그
통과할 때 그걸 빠르게 분류를 해서 분류해주는 분류형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원재생 형태로 만드는 로봇이 있고요. 또 우리 휠체어, 그러니까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노약자들,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휠체어를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가능한 휠체어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다닐 때 위험이 나타나면 그걸 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대구가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시티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외부의 평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라는 것도 표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도시들마다 다르게 이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가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공통의 이제 데이터 표준들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표준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ISO라든지 ITUT 이런 데서 그 표준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런 표준에 우리 대구시가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스마트시티 도시를 이렇게 어느 도시가 스마트시티 잘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해서 상도 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환태평양 스마트시티 어워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4차례나 이렇게 스마트시티 잘한다, 잘하는 도시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져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또 이제 다양한 이제 도시들, 스마트시티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랑 저희가 이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도시에 다시 이제 대구에서 실증했던, 대구에서 만든 이런 스마트시티 서비스나 제품들을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스토킹도 저희들이 만들어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되어지는 여러 이제 미래 기술하고 스마트시티 관련되어지는 우리 대구의 진행 상황 또 몇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받아서 좀 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예, 김수현 학생, 예.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가장 큰 이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네네. 네, 안 그래도 이제 여러 질문들을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일단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이 하는 여러 활동들 중에서 이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더욱 인간에게 이제 그 인공지능에 맞는 그런 역할들과 또 이제 우리의 역할들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인공지능 자체가 기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사실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제조 공장에서 막 이렇게 사람이 그 컨베이어 벨트에 붙어가지고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계가 대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똑같은 동일한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이제 또 운전도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고 음식도 우리를 대신해서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간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은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그 좀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또 이제 인간만이 고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에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들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생기면 아까 제가 이제 그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고요. 제가 자료를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미국 그 MIT 미디어랩에서 이렇게 실험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사고가 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어린아이를 살려야 될 것인가,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노인을 살려야 될 것인가, 노약자나 어르신을 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조금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과 단점 존재를 하는 것. 네, 질문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고강빈 기자님. 그 세종시 지역에서 스마트 시티를 개발 중인데 예, 세종시 말고도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는 다른 지역이나 나라도 있나요? 스마트시티를 질문 되게 고맙습니다. 그 스마트시티는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오히려 안 하는 도시를 찾기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지자체들이 아까 제가 스마트시티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시민을 중심에 두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도시를 설계를 하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시민들을 좀 똑똑하고 또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인 도시. 사실 이게 도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시들이 이제 스마트시티를 하는데 스마트시티를 하는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한국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한국은 이제 국가가 정부가 직접 이제 아예 새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 스마트 기술들을 집어넣어서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형태의 스마트시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는 세종시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고은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세종시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산의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에코 델타라고 있어요. 부산 에코 델타 시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두 개의 지역이 이제 아주 처음부터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존 도시의 스마트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바꿔가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구시하고 시흥시라고 있어요. 서울 경기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작은 도시 시흥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시티 챌린지라 그래가지고 많은 도시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도시 스마트시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계 도시들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도시는 이제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이제 헬싱키라고 핀란드의 헬싱키, 그리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이런 도시가
되게 이제 아까 시민 중심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항저우시라든지 또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 또 우간다 이런 데도 스마트시티예요. 근데 스마트시티가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되게 이제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가 하면 우간다나 이런 데는 이제 교통을 막 정비하고 이런 것들도 스마트시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거의 뭐 오히려 안 하는 도시를 선정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기자님. 네. 기후 변화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후 변화 그러셨어요 혹시? 네, 기후 변화하고 식량 문제는 잠깐만요. 이것도 지금 식량이나 기후 문제를 동시에 이렇게 해결해 가는 그런 부분에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한번 공유해 볼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If you're like most people, you're probably feeling a little hopeless about climate change and the damage we've done to our planet. Well, now there's a new way to look at climate change and how to deal with it that might just turn that hopelessness into hope. Climate change, as we know, is all about too much carbon in our atmosphere. But carbon is not our enemy. It's the building block of life. Everything alive is made of it, even us.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are simply a matter of balance. Let's step back and look at the 5 pools where carbon is stored on planet Earth. Starting about 500 million years ago, when plants first appeared on land, carbon began to cycle in an amazing balance between these pools, a balance that allowed for life as we know it to evolve. Then one life form, that would be us, figured out how to extract carbon from the fossil pool, which was pretty much a timeout zone for carbon. We've been burning it for energy, putting into play, and disrupting that balance. The way we manage land and do agriculture is moving even more carbon into the atmosphere. Specifically, we've moved 880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into the atmosphere, which is heating up the planet and destabilizing our climate. The oceans have absorbed a lot of this excess carbon, throwing off the ocean's balance, resulting in ocean acidification and accelerating a mass extinction of sea life. So in order to save life as we know it, of course we need to stop burning fossil carbon. The big question is, where do we put this excess carbon to get the cycle back in balance? The good news is that the answer is literally right under our feet. It's the soil. Plants, using sunlight and water, naturally perform photosynthesis. They pull carbon in from the air and turn it into carbohydrates, sugars. Then they pump some of these sugars down through the roots to feed microorganisms who use that carbon to build healthy soil. Voila, carbon moved. The plants pump it in and the soil stores it. Nature's living technology is amazing. Scientists have recently discovered that applying a thin layer of compost can help regenerate healthy soil, setting up an ongoing feedback loop that brings more and more carbon into the soil each year. Together with other regenerative practices like not tilling the soil, planting trees and cover crops, and planned grazing, we can build and retain billions of tons of soil carbon. This is carbon farming. This is regenerative agriculture. Unlike more carbon in the atmosphere, more carbon in the ground is good for us. It makes healthy soil, which is nutrient-rich and full of life and holds way more water. This means more nutritious food and crops that are more resilient in the face of drought. That's good news for farmers, families, and everyone who eats. Remember this, the way we grow our food, fiber, and fuel either puts carbon up into our atmosphere or pulls it down into the ground. The regeneration of soil is the task of our generation. Our health, the health of our soils, and the health of our planet are one and the same.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 김수현 기자가 물었던 것처럼 기후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식량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사실 탄소거든요. 탄소가 1년에 이제 약 8, 보자. 단위가 8억 8천만 톤. 이게 이제 이만큼 이렇게 생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탄소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여러 경제학 활동들을 하고 뭐 공장을 만들고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탄소가 계속 배출되는 거죠. 근데 지구에 있는 탄소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탄소를 우리가 뽑아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또 이제 순환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바다로 가서 바다를 산성화 시켜가지고 많은 식물들, 어류들을 멸종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탄소 배출을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탄소를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 탄소를 다시 어떻게 땅으로 이렇게 넣어야 돼. 근데 탄소는 누가 흡입을 하냐면 이 식물하고 나무 그리고 우리의 농사를 짓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농법이라는 게 있어요. 탄소 농법. 탄소 농법은 뭐냐면 이제 뭐 탄소 농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되게 길지만 어쨌든 탄소를 통해 가지고 탄소를 이제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키면서 농사를 짓는 비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 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기후 문제하고 또 이렇게 식량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식량 문제 같은 경우는 식량 생산량을 좀 늘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요즘 농업용 로봇들이 되게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생산을 하되 이제 기후를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식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예, 여기 우리 박미서 기자님, 이 좋은 지적이네요. 동식물 중에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 생태계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균형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공중에 생긴 탄소가 또 일정량 공기 중에 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들을 얼마나 이제 흡입을 많이 해서 땅으로 넣을 것인가, 또 적절한 탄소를 공기 중에 이제 균형을 유지해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기후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이슈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서정 기자님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아까 시현우 기자님 질문을 텍스트로 보내왔습니다. 아마 소리가 안 들려서 마이크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어떤 스마트시티든지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스마트시티를 추구할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저 개인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스마트시티를 추구하고 있는 도시들마다 굉장히 다른 방식의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이제 중국 항저우 같은 도시는 뭐냐면 중국스럽게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도시 전체를 막 CCTV로 이렇게 찍어서 예를 들자면 교통의 흐름 같은 것들을 CCTV를 찍어가지고 그 CCTV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엔진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것들이 차량이 많으면 신호 체계를 이제 파란불을 길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차량이 좀 적으면 또 빨간불을 전지 신호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도시 전체 교통 흐름을 좋게 만드는 이제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런 기술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는 사실 새로운 도시의 문제를 또 만들어요.
그건 좀 더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기술 중심으로 우리가 스마트시티 계속 추구하다 보면 도시의 문제는 뭔가 하나 해결하면 새로운 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스마트시티는 시민들 있잖아요. 시민들 중심으로 시민들을 똑똑하다고 믿어요. 시민들이 똑똑하다고 믿고 시민들이 예를 들자면 도시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도시 문제를 정의를 하고 시민들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들부터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시. 이제 그게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스마트시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수현 기자님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자면 뭐 탄소 문제를 탄소나 기후 문제 같은 거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것들을 예를 들자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 없이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자,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마트시티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도시들은 이렇게 시민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시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시민 스스로 정의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스마트시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서정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마트시티의 가장 좋은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게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스마트시티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그동안 수작업을 했던 것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회사나 기업들이나 뭐 도시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다 뭐냐면 손으로 쓰기로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금은 이제 그런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처리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엑셀을 통해서 자료를 저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전에 같으면 뭐 한 달씩 걸렸던 거를 지금은 이제 한 2, 3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행정의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이제 일부 전문가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똑똑한 사람들, 또 행정을 하는 뭐 예를 들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뭐 구청장이나 아니면 고위직이나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 이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런 서비스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개별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이 좀 스마트시티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들 있으세요? 예, 우리 김수영 기자님, 네네. 언제부터 이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제 직업이요? 네.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이제 그냥 일반 민간 기업에 이렇게 있었어요. 민간 기업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최강 회사였는데 그때 제 꿈은 뭐냐면 최강 회사 사장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최강을 열심히 팔아야지. 그래서 그때는 막 도로를 돌아다니면 모든 게 철로 보였어요. 자동차를 보면 아 저거 철 1톤, 뭐 그다음에 무슨 그 맨홀 뚜껑 보면 이 맨홀 뚜껑 철 얼마, 뭐 재질은 뭐 이런 것들을 막 머릿속에 굉장히 이어서 이렇게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됐어요. 석사 박사를 이제 학교를 이제 카이스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그냥 이제 개별 한 기업에 이제 그 이익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전문가로 이렇게 갔다면 그것이 이제 한 기업만을 위해서 일하기에는 너무 이제 좀 뭐랄까 가치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공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공공 섹터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섹터에서 공공의 일을 하는 쪽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했던 일은 이제 기업을 이렇게 육성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까 같은 그런 개별 제가 처음에 일했던 그런 개별 기업들을 더 생산성이 좋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개별 기업이 커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의 비즈니스를 잘 만들어주면 공공의 이익도 되고 개별 기업의 이익도 좋아진다. 그럼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사회적 가치 또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 7시 58분인데요. 예,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더 없으시면 우리 사무국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네. 오늘 유익한 강의해주신 김희대 센터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